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김홍주입니다.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과 정유주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오늘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었죠. 그 이후에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유 섹터,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정유주에 대한 관심 지금이 적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급등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유가가 최근에 60달러에서 이제 70달러로 올라갔었을 때에는 이제 그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60달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왜 60달러까지 조금 약세를 보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의 관세 영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네. 총 세 겹에 이제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겹에 감산을 되돌린다. 그런 증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한 60달러까지 내려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는 한 60달러까지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전쟁 때문에 조금 튀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5년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기관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네. 트럼프 관세 영향,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좀 감소할 우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조금 가속화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전망치도 공급이 수요 대비했었을 때 조금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서 순수요도 공급 과잉 쪽으로 조금 치우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유가도 함께 출렁이었잖아요. 근데 이란이 왜 이렇게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이란 자체도 거의 한 300만에서 400만 BD의 이제 원유 생산량이 있는 국가고 네. 또 그 중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되는 160만 BD를 수출하는 국가이기는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근데 이란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네. 뭐 종종 이제 이란이 어떤 전쟁에 휩쓸리거나 하면은 위협을 하고는 합니다. 그쪽을 이제 봉쇄를 하겠다고. 근데 그쪽이 이제 전체 원유 수송량,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원유 수송량의 20% 정도가 매일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막히면은 뭐 네. 예를 들면은 유가가 거의 한 10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향해 갈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유가의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5월 말에 하반기 전망을 좀 작성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향후에 조금 다시 회복하는 한 60, 70불 정도대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전쟁을 저희가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나오고 나서 네. 70불대로 빠르게 좀 80까지 거의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해소가 된 상황에서는 네. 다시 제가 5월 말에 썼었던 하반기 전망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 대해서도 예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증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여태까지 감산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감산을 지금 하고 있었느냐를 좀 말씀드려 보려면 네. 코로나 때 거의 한 980만 BD, 거의 한 1000만 BD 가까이를 1000만 BD. 네, 감산을 네. 했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감산 되돌리기 전까지 대략 한 600만 BD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도 굉장히 감산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거에 거의 한 3분의 2 수준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었군요. 오펙 플러스 내에서는 계속 증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서 네. 시장 점유율을 또 뺏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가 시장 점유율을 다시 탈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펙 플러스 내에 이라크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네. 조금 생산량을 쿼타 대비 많이 생산을 하면서 잘 안 지키고 있어서 그런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좀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오펙 플러스 증산이 이렇게 가속화하는 걸까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이제 증산을 하고 싶었던 것은 맞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여건이 좀 조성이 되었다 보니까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왕 이렇게 증산을 빠르게 시작한 김에 네. 아마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 빠르게 그냥 3개월치씩 계속 증산을 빠르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유가는 이렇게 증산을 빨리 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단기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연말까지는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는 또 구체적인 이유도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셰일 같은 경우에는 네. 생산 단가 자체가 지금 거의 65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만약 60에서 65불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네. 셰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증산을 할 이유가 사실 딱히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미국 셰일이 아마 생산량이 조금씩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유가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현재는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네. 다들 어떤 제품이든 구매하기가 지금 좀 꺼려지는 구간인데요. 네. 그런 이제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그래도 유가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섹터들의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하반기 전유 섹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정유 섹터는 저희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는 비중 확대로 이번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정유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가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 셰일이 네. 점진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고 중동의 원유가 늘어나면은 사실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유질의 원유가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고도화 설비를 잘 갖추고 있는 네. 국내 정유사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정제 설비 자체가 들어오는 게 12월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정제 설비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제 마진 자체도 강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저는 정유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중에 이제 저는 탑픽으로는 탑픽으로? SOE를 좀 말씀을 SOE 요? 드리고 있습니다. 자, SOE를 또 탑픽으로 또 꼽아주셨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증설 프로젝트들이 12월에 한 65만 BD 인도 쪽에서 나올 게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전까지는 사실 정제 마진이 좀 강세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하반기까지 이제 뭐 그런 증설 프로젝트는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 약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OE를 또 탑픽으로 또 꼽아주셨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에너지 산업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OBBB 법안도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하나솔루션을 제가 하반기 전망 탑픽으로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법안이 어떻게 앞으로 결정이 날 것인지에 따라서 좀 영향력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보조금을 지금 미국 쪽에서 준다라고 해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그런 보조금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쉽사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 전망이 조금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아직 좀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특히 국제 유가에 관해서도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가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섹터들 그리고 기업들 연말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진호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